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인간관계를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관계에 있어서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겁니다. 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장 가깝고도 어려운 사이죠. 바로 가족과 원활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마음건강주치 상담심리학의 이헌주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행복은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에서 이 가족이 가지는 의미부터 좀 살펴볼까요? 사실 모든 문화권에서 가족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특수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가족 중심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어느 문화권보다도 가족에 대한 그러한 끈이라든지 연결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그것에 대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분리가 잘 안 돼서 그만큼의 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그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아나운서님은 가족이라고 하면 무엇이 좀 떠오르세요? 가장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 정도? 예. 믿어줄 수 있는? 예. 네, 우리 저는 오소연 가장 아나운서님. 가까우면서도 음. 또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까워지면서도 멀어지고 싶다. 가까워질 수도 네. 있고 정말 멀어질 수도 예. 있는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멀어질 수도 네. 있는. 사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가족은 굉장히 감정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인 이타심이 작동되는 관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증의 관계.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오서연 아나운서께 말씀하신 것처럼 애증의 관계가 같이 있는 굉장히 사랑할 수도 있지만 서로를 좀 미워하고 가장 가까울 수도 있지만 가장 멀어질 수도 있는 역설적인 관계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관계라는 건데요. 마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너르게 보면 마음은 하나가 생각이고요. 하나는 감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를 결합하면 마음이라는 것이 탄생한다는 거죠. 근데 어른은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기로 가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생각이 있을까요? 감정에 충실하게. 그렇죠. 감정으로 거의 뒤덮여 있는 그런 어떤 토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성인이 될수록 사고의 영역이 발달해 있을 수 있고 아이일수록 감정의 영역이 좀 발달할 수 있다. 근데 어디가 더 셀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바다를 좋아한다. 저는 실제로도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바다를 좋아한다. 그럼 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바다가 왜 좋냐면 거기 가면 회를 먹을 수 있잖아. 나는 파라솔에서 모히또 한 잔 마시는 게 나는 좋아.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나는 해변에서 뭐 재밌게 수영하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다 반박 가능해요. 저희 집 옆 동네는 되게 맛있는 그 횟집이 있단 말이에요. 야, 거기서 시켜 먹으면 되지. 왜 거기까지 가서 그걸 먹어? 이럴 수도 있고요. 야, 거기서 사진만 잘 나오지. 거기서 모히또 먹으면은 더워가지고 금방 얼음 다 녹아. 집에서 그냥 마셔. 그럴 수도 있고요. 야, 수영하는 게 바닷가 수영이 얼마나 짠데 계곡 가면 되지 뭐하러 거기 가냐. 풀빌라 가지 뭐하러 바닷가 가냐. 이성적으로는 뭔가 얘기해 보면은 뭔가 거기에는 빈틈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바다를 좋아한다.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많이 있는데 바다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가득했었던 제 어린 시기에 아주 중요한 정서적인 경험, 바다와 결부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경험이 저도 모르게 바다 하면 뭔가 바다라고 하는 것을 좋게 만드는 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즉 인간의 마음에는 생각과 감정이 있는데 더 강한 추는 감정일 수 있고요. 그 감정이 형성되는 고리, 그 어떤 면에서 모태에는 부모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가족의 웅덩이가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내담자분들이 나를 잃어버렸어요.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자기 직업을 모른다. 자기가 몇 살인지를 모른다. 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기억상실증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고에 대한 영역이라기보다는 내가 잃어버린 정서, 내가 잃어버린 가족,
내가 잃어버린 중요한 경험 이런 것들은 보통 어린 시절에 중심을 타는 경우들이 있고 그 중심에는 가족 관계의 어떤 토대들, 역동들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즉 우리가 아이 때부터 존재하고 있는 이 가족은 그만큼 감정적인 관계이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가족 치료사들은 가족을 감정의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타심이 작동되는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무슨 작용일까요? 상호작용. 역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굉장히 깨끗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정답은 아니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별로 좋지 않은 거였는데 사실 상호작용이 아니라 거래작용이에요.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거래작용이다. 네, 거래작용입니다. 이게 냉엄한 현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저는 음식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는 음식을 잘하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발군이 닭볶음탕을 좀 잘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들께서 이제 서울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친해져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닭볶음탕을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닭볶음탕 끓이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드리는 것도 거래작용일까 아닐까요? 좋은 반응을 기대한다? 그렇죠. 그것도 거래작용이에요. 예. 여기서 드시면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아나운서님이 닭볶음탕이 좀 짠 것 같으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드린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기부했으니까 테이크하려는 게 있는 거예요. 맛이 없어도 뭐라고 하셔야 돼요? 맛있네요. 닭볶음탕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무엇인가가 준다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특징이고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나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를 100% 수용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분은 사실은 그 생각에서 좀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셔야 사랑받는 겁니다. 인간관계의 냉엄한 현실인데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 가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이타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디가 메카냐면은 가족의 울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내가 뭘 줬다고 그래서 내가 젖병을 이렇게 물려서 잘 줬는데 닭볶음탕처럼 엄마 젖이 짱이네요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거기서 별로 주는 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울지 마 현아야 울지 마 엄마 울면 힘들어 그럼 막 하고 더 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별로 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엄마는 끊임없이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엄청난 이타심. 우리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 울었어도 한순간 이렇게 자고 있는 거를 볼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순수한 이타심이 좀 작동될 수 있는 울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리고 있죠. 조건 없는 사랑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내에서만 허락이 된다는 말씀. 정확히 맞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타심, 숭고한 어떤 인간관계, 인간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수행되는 곳은 어디 관념적 세계관이나 어디 역사적 인물보다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는 애증의 관계인데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 가까운 관계에서는 사랑하는 감정이 커지기도 하지만 반대편의 감정 역시도 같이 오는데 빛이 아주 밝으면 그림자 역시도 더 드리우듯이 사랑이 높은 어떤 토대도 있지만 그만큼 증오심도 싹트는 관계가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족분들은 이 격차는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까운 가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에 대한 이런 감정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만나면 항상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몇 살이시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실에 대한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지민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질문을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되게 미우면서도 또 되게 죄책감이 들면서도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감정들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자녀분들도 오시면 나는 지금 현재 시대에는 그래도 이런 콘텐츠도 많고 해서 좋은 부모님들이 많은데 나 때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런데 그 부모님에 대한 화를 막 표현하려고 해도요,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면 그거를 막아요. 어떤 감정이요? 죄책감이 그걸 막아요. 그래서 그걸 또 억압시켜 놓으면 또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분노가 들면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을 또 억압하면 분노가 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도 애증이 뒤섞여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왜 영화에 보면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 명대사가 있는데 I see you라는 명대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당신을 봅니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이 너무 멀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가족은 너무 멀어서라기보다는 너무 가까우면 사실 여기까지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분리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서 나와 그 사람 사이가 분리가 안 돼서 어떤 면에서는 뒤섞여 있는 관계 이런 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국인의 가족이 제가 좀 특별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문화적인 특정을 해서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영어에서는 my husband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 남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로. 그렇죠. 우리 애의 아빠. 우리 애 아빠는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얘기해야 되는데 애를 한번 통해서 아빠로 가요. 아. 애의 아빠.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적인 언어로 많이 쓰여져 있다는 네. 거죠. 제가 많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를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가족이 굉장히 끈끈하게 좀 뭉쳐져 있어서 좀 분리가 안 되는. 그래서 행사 명절 때부터 그렇게 많이 모이죠. 사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주 모이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예. 멕시코 쪽도 많이 모이는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또 별로 한 것도 별로 없는데 막 4시간, 5시간 가가지고 여전히 많이 만나고 있고 요즘에 많이 줄지 않았냐 그러는데 요즘에도 많이 만나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교육열이 또 상당하죠. 근데 이것 역시도 사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출발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더 잘 되라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역량을 더 펼치라고 했었던 그 마음이 굉장한 압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에서 형성되는 양과 음의 어떤 기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요 저는요 한국의 가족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매우 매우 감정적인 관계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통적인 그런데요 가족의 모양새가 지금 현재 들어서는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의 실사정이기도 하다라는 것. 1인 가구의 구성비를 한번 보면요. 2023년에 보면 무려 782.9만 가구. 그래서 35.5% 1인 가구의 구성비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 인구의 1인 가구 추이도 보면은 2018년에는 144만 명을 좀 웃돌았는데 지금은 213만 명을 좀 넘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정말 많이 형성되는 곳은 노인 인구하고 청년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다인 가구들보다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런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부양의 책임자에 대한 인식 통계가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실제로 2002년에 보면은 부모님을 누가 모실 거냐 이랬을 때 가족이 모셔야지라고 생각했던 분이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됐어요. 70%니까. 근데 2018년으로 가면은 부모님을 누가 모실 거냐라고 했을 때 사회나 기타 이게 가장 많아지고요. 26.7% 10명 중에 2-3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를 응답하신 분들은 MZ세대들을 좀 넘는 분들, 좀 이전 세대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더 젊은 세대로 하면은 조금 더 그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한 세미나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젊은 학생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부모님을 모실 애들 누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부모님 모실 사람 나중에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많이 모실 사람 있어? 그랬더니 주무라니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 이모티콘으로. 그랬더니 그 많은 학생 중에 한 80명 가까이 됐는데 그중에서 손을 든 사람이 딱 한 명인 거예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걸 눌렀냐 어떤 마음으로 눌렀냐 그랬더니 그 학생의 말이 너무나 제 예상을 빗나갔는데 네. 잘못 눌렀대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기 낀 세대 분들은 계시다면은 네. 자녀분들에게 봉양받을 생각은 조금은 많이 내려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MZ세대가 첫 월급 받고 가장 하고 싶은 일 탑5가 있어요. 2위를 보면요.
나를 위한 플렉스예요. 뭐 시계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나를 좀 뿜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2위로 뽑혔습니다.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는 바로 부모님께 선물 및 용돈 드리기가 1위로 뽑혔습니다. 제가 많은 MZ세대들이 제 내담자이기도 해요. 저는요, 전 세대를 제가 많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의 정도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부모 봉양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한 걸까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대 아이들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부모님은 집도 있고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건 인식의 차이지 사랑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마음은 둘 사이에서 엄청나게 사실은 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요즘은 부부 간에 이혼하는 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좀 더 늘었고요. 주변에서는 보면 또 가족 간의 연을에서 또 끊는 분들도 네. 적지 않게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가족 관계도 유효기간, 유통기한, 유효기한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유통기한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관계는 변합니다. 왜 영화의 유명한 대사 중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사랑도 변합니다. 가족도 변해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10초 전에 담근 물은 벌써 저 멀리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의 모습이었을 때가 있고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었을 때 모습이 있고 성인이 됐을 때 모습이 있는데 각기 다른 방식의 관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변함을 감지하지 못하고 아이가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를 애처럼 보고 무엇인가를 다 챙기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여러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변화를 충분히 인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은 참 우리 삶에서 행복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좀 큰 고충거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금 뭐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이 가족 간의 관계를 좀 망치는 그런 변화의 이유들이 있다면, 갈등의 이유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가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비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그 양육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방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침범이라든지 상대방을 비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비일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비난과 비교, 비난이 우리 가족에 맞나? 근데 실제로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많이 말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야, 너 이런 말 다음에는 좋은 말이 나오기 힘들단 말이에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이런 말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는 이걸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현수는 그 수학을 다 해가지고 걔는 그렇게 했다더라.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어떻게 하려고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비난과 비교의 말투는 인간이 정말 듣기 싫어하거든요. 정말 자기가 비교받는 거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보통 부모님인 경우들이 상당하죠. 그리고 비일관성은 정말 심각할 수 있는데요. 비일관성은 가족치료 연구들을 보면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 부모님의 비일관적인 태도가 조현병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비일관성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계속 방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방관해도 처음에 상처를 엄청 받겠지만 우리 엄마는 원래 나한테 좀 관심이 덜해. 우리 엄마는 좀 극티야. 이러면 상처를 좀 덜 받잖아요. 예측이 돼요. 뭘 해도. 계속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말이 좀 따갑고 힘들어도 또 지금 나오겠네. 이래서 좀 상처가 많이 경감되거든요. 근데 비일관성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혜민아 일로 온. 혜민이가 와요. 그럼 혜민이가 이제 오라고 하니까 온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오면 이러는 거죠. 너 이빨 닦았어? 그러면은 이빨 닦으러 가려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오라고 그랬지 지금. 그럼 애가 또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거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야, 엄마 지금 세탁소 가려고 그러는데 너 뭐 먹으러 갈래? 커피숍 갈 건데 너 뭐 먹을 거야? 너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나 코코아 먹으려고 그러. 너 엄마가 아까 이빨 얘기했지? 너 이빨 얘기했는데 코코아 먹으러 갈 거야? 그럼 나 그냥 아무거나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을게.
너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고. 이게 얘라고 해야 돼? 아니요라고 해야 돼. 어쩔 때 동생하고 싸울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갔다가 어쩔 때는 막 너 들어와서 난리가 나고 이런 비일관적인 패턴 역시도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또 사람 사이에서 조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처를 내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의사소통 방식이 그 가족만의 고유한 또 문화를 만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유형과 더불어서 가족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집안들만의 특징이라고 또 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요, 그런 가족의 특징을 예. 폐쇄 체계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기본적으로 감정의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의 덩어리가 마치 핵처럼 더 응집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가족하고 있으면 엄청나게 숨 막히겠죠. 그리고 뭉쳐 있으니까 시시때때로 모이겠죠. 그것이 바로 폐쇄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억압과 복종을 항상 요구하고요. 그 안에서 피어나는 좀 극한 의존성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를 잘 키운다라는 건 자녀가 스스로 두 다리로 서서 자기가 선택해보고 책임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아이를 계속 의존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다 도와줄게. 아빠가 이렇게 하면 다 도와줄 수 있어. 계속 아이가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굉장히 여기에는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할 거면 나가. 너 그냥 네 알아서 살아. 갑자기 어느 순간 나는 서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 뭘 하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또 계속 싸우면서 모여요. 예를 들자면 명절 때는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이는데 모여서 하하하고 좋은 얘기가 있냐. 모여서 맨날 싸워요. 엄청나게 싸운 다음에 또 나가면은 또 모이자 그러면 또 모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 식사는 다 모두 모여가지고 해야만 해. 아침 식사가 다 안 오면은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아침 식사 때 뭔가 좋은 대화가 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나친 규칙과 압박감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립니다. 저는요, 이런 폐쇄 체계인 가족일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저는 그 중심, 그 정수에 불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안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싸우는 패턴이 나와요. 불안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패턴 중에. 불안하면 바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안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불안하면 얼기도 합니다. 꽁꽁 얼어붙기도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편이 또 늦었어요. 이번에 술 먹느라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절대 내가 늦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차라리 술 안 먹겠다고 충분히 안 먹겠다고 했는데 술 먹고 지금 늦게 오고 있어요. 9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벌써 10시예요. 아내가 굉장히 지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아내는 불안하면 싸우는 패턴인 거예요. 근데요, 이 남편이 보통은 눈치가 되게 없는데 이 사람의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딱 문 앞에 가보려고 하니까 지금 문 뒤에는 사나운 곰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안 들어가고 어디로 가요?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그 사나운 곰이 잘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쯤은 잤으려나 하고 11시 반쯤 조용히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남편은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면 도망가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곰이 자요, 안 자요? 앉아요.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도대체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그러면요, 갑자기 그 표정 관리하면서 나 지금 많이 피곤하거든, 뭐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그러면서 자기 방으로 얼른 들어가 버리는. 사실 각방 쓴 지 오래된 거예요. 이 가족의 불안이 지금 오래됐다라는 거죠. 근데요, 자녀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다 자는 척하고 있어요. 자는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불 속에서 불안의 따리를 틀고 있다는 거. 그 의무는 바로 프리즈, 얼어붙어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를 볼까요? 휴대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같이 자고 있는데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대요. 막 갑자기 불안이 막 들기 시작하죠. 내가 이거 내 집 마련 이제는 거의 끝장났다. 이제는 내 집 마련이고 뭐고 다 끝났다. 어떻게 2배, 3배가 오르나. 막 그러고 있을 때 어떤 게 갑자기 떠올라요? 남편이 3년 전에 그렇게 집 사자고 했는데 집값 떨어진다고 절대 사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끝까지 안 사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꿀잠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인간아, 지금 잠이 오니 잠이 와? 그러면서 깨우죠. 이런 경우들도 싸우고 얼어붙고 도망가고 있는 패턴들. 이거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불안이라고 하는 공통된 뿌리에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네.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무조건 뭐 도망을 간다거나 뭐 얼어 있다거나 하는 게 좋은 해결 방식은 아닌데 참 네. 이게 좋게 풀어나가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왠지 모르게 가족이 하면 더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가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요. 또 화를 많이 느끼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모임을 갔어요. 근데 이제 나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 이제 은수 엄마는 굉장히 자식이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뭔가 다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저분은 뭐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똑바른가 이런 생각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 아이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서요,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자 이렇게 하고 뭔가 세미나를 간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뭔가 가족 간의 의사소통 방식 막 이런 강의도 듣고 워크숍도 듣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 좋은 마음으로 살자. 그래,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지. 내가 이런 강의를 미리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좋은 마음을 그래도 위안을 받으면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있어요? 소파에서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했어, 너? 너 언제부터 했어? 방금 시작해서 방금. 야, 방금 시작했는데 이렇게 뜨거워? 너 도대체 뭐 되려고 그러니? 너 어떻게, 야, 사발면을 거기다가, 야, 뱀, 너 지금 옷을 뱀, 허물벗듯 저게 뭐야, 뱀? 저거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그런 거야. 진짜 열받아. 우리가 보통 가족 관계는요, 굉장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성은 언제 돌아오냐면요. 아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혼나고서요, 방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숙제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위축돼가지고 숙제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방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이렇게 막 뭘 숙제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때 들었던 그 의사소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소위 내가 우리 가족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화도 느끼고 더 많이 상처를 받고 하는 이유는 가족의 원토대가 감정에서부터 출발했고 지금 역시도 여전히 감정이 지배되고 있는 관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예, 듣고 있으니 반성도 되고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움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자주 싸우는 가족하고요. 좀 무관심한 가족하고 어느 가정이 더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성향 자체가 예. 좀 이제 성격적으로 친화성이 다 떨어지는 부부들이 있어요. 가족 자체가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무관심이 그렇게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싸우는 패턴 중에 처음에는 엄청 싸우다가 막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들어왔나 보다, 뭐 그냥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근데 저는 제가 부부 치료를 이렇게 해보면요, 가장 위기가 바로 그렇게 서로가 무관심한 때라고 생각해요. 싸우는 부부나 싸우는 가족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뭔가 그것도 관계의 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예 안 싸우면서 무관심한 가족보다는 여전히 그래도 힘을 있는 싸울 수 있는 가족이 오히려 좀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히려 싸울 힘이 있는 게 더 낫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가족 간의 갈등은 참 어느 가족이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현명한 소통 방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앞서서는 폐쇄된 그런 체계의 가족을 설명해 주셨다면 그 반대로 소통이 잘 되는 개방적인 가족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이제 가족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개방 체계입니다. 이 개방 체계는 서로의 자존감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아니 그러면 음식을 골고루 씹어 먹지.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요? 아무렇게나 먹냐고요. 아니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왜 아무렇게나 먹으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막 그러시는 거예요. 문지방을 밟지 말라는 게 무슨 제가 점 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지방 그 맨발로 다 밟으면 그거 하나도 안 져요. 교수님 그 처음 닦아보셨어요? 닦아보셨어요? 당신 어디야? 당신 지금 몇 시야? 10시 넘었어, 당신 지금. 10시 넘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폐쇄 체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방 체계는요, 골고루 먹는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당위적인 건 폐쇄적인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만 해. 이거는 당위적인 거고요. 네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개방 체계의 특징이에요. 남편이요, 당신 지금 몇 시야? 10시 넘었네, 지금. 1분 넘었어. 1분, 2분 지금 넘어가고 있네. 이것은 폐쇄 체계의 가족의 의사소통일 수 있고, 개방 체계는
당신 조금 일찍 왔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개방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어떤 규칙도 있지만 융통성도 있고요. 약간의 솔직함 또 개방적인 거, 이 가운데 가족 안에 유머와 즐거움이 좀 있는 가족들, 그런 가족이 개방책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하니까 변했다. 연애 때는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처럼 살더니 네. 이제는 밖에 나가서 잘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잘 못한다. 뭐 이런 결혼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곤 하는데 네. 실제로 밖에선 참 남들한테 잘하는데 집에 오면 뭐 피곤하다, 예민하다 이런 심리는 어디에서 좀 기인한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괜찮으셨던 분인데 이 남성분을 만나실 때 남성분이 능력적으로나 이런 거가 좀 떨어지셨어요. 많이 좀 이분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도였는데 이 남편이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 착한 게 너무 중요해서 그걸 가지고 이 남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편이 다 양보해요. 뭐든지. 그리고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 오면은 막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 남편이요, 그 아내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가 가족에까지 와서 가면을 써야 돼. 어떤 면에서는 가족과 연인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인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거는요, 이 가족으로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굉장한 갭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연인이어서 레스토랑에서 만약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같이 연애하는 게 즐거운 까닭은 밥을 누가 해줬어요? 그 레스토랑 주인이 해주신 거잖아요. 설거지는 누가 치워요? 그 주인이나 거기 계시는 분들이 치우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조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손은 누가 키우냐 이거 도대체. 그럼 누가 치울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산재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토대는 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면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서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가족에서 어떤 면에서는 넘어가는 지점에서는 그 사람의 진실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이 매우 중요한 어떤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아이의 어떤 첫 사회적 경험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네. 부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뭐 착각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떤 걸까요? 사실 제가 많은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시각이긴 한데 좀 과해서 문제인데 네. 우리 아이가 다들 영재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게 참 아이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네. 그게 영재가 그게 모두가 영재면 영재가 아무도 없으면 도대체 누가 그럼 범죄인가요? 그냥 보통 사람이겠어요. 예. 사실 영재는 그렇게 흔치 않은 거고요.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데 지능은 정말 유전이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전의 요소로 본다면 누구를 닮았겠어요? 넌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 모양이니? 사실 거울을 보셔야 돼요. 나하고 남편 사이에 이 지능을 둘을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대략 지능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100이다. 그러면 이게 130, 140, 물론 돌연변이로 그럴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고정은 아닙니다. 90에서 110 사이는 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막 갑자기 140, 뭐 135,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있는 그대로 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지나친 기대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것과는 달리요. 모든 부모의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내 자식만큼은 정말 나 때와는 다르게 완벽하게 키우고 싶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던 상처가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식들에게 또 대물림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내가 사실은 지금 살아왔던 시대보다 이전 세대에는 더 어이없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 아이를 내가 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처들이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재현될까 봐 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비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니캇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평생 아이를 만나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이만하면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완벽한 게 아니라 이만하면 괜찮은. 조금은 내가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 그걸 good enough mother라고 부르는데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시각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상호작용, 더 잘 키울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 너무 완벽주의를 하려고 하다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네, 부모에서 학부모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시기가 되면 자식들에게 서운한 일도 많아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춘기 자녀들과의 대화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사춘기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좀 상전 대접을 해주면서 그 시기를 극복해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 건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요, 부모가 여전히 상전으로 존재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청소년 애들이 돼도요. 그러니까 뭐 독립한다 그러면 나가, 집에서 나가. 네가 네 돈 벌어 살아. 뭐 애가 지금 원하는 독립은 심리적 독립이지 경제적 독립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아이를 막 상전 모시듯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둘 다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있어서 아이가 잘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이에게 일차적인 기쁨이고 아이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히 그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도 나의 어떤 기대를 만족하느라고 그 공부를 하는 토대가 아니라 그 공부에서 이 아이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어떤 능력을 이 아이가 뭔가 인정받았을 때 네가 그것 때문에 되게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방식. 즉 사춘기가 되면 될수록 아이가 커면 클수록 아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이 매우 좋은 양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자녀를 다 키우고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실 텐데 네. 보통은 뭐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네. 텐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여전히 고부 갈등, 또 장서 갈등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사실은요, 그 아들 같은 뭐 사위, 뭐 딸 같은 뭐 며느리,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요소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딸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낳는다. 물론 뭐 그렇게 돼서 정말 이상적이면 좋겠지만 그게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딸 같은 부모님, 만약에 딸같이 나를 대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근데 나는 집에서 그냥 소파에 맨날 누워있는데. 근데 왜 소파에 누워서 어머님 저기서 뭐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어떤 토대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너무 막 부모 관계로 보기보다는 며느리이자 사위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모의 관심이 좀 과도해졌을 때는 집착으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듯이 아이에게도 분명 좋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집착을 좀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네. 그 아이를 열심히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수능 마치더니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 방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2년, 3년, 4년 지나도 안 와요. 결혼하고 이제 거의 안 와요. 그래도 그 방을 계속 놔두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빈 방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차가운 어떤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의 이름이 바로 결핍입니다. 저는요, 인간관계의 욕구도 다양하고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인간관계 욕구 말고도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뭔가 나가고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의 결핍이 오는 만큼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구멍을 메우려고 아이에게 더 집착하는 순간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나의 취미 생활을 갖는 것, 나의 여가 생활을 조금 더 좀 폭넓게 가져보는 것, 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입니다. 배움은 행복의 굉장한 주요 변인이라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성장하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한 행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관계를 조금 더 돈독하게 해보는 거. 아까 제가 좋은 분하고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부터도 인간관계는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도 상호적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면 된다. 그때가 바로 아이가 나가 있는 그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정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숙제들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이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나은 가족 관계를 위한 그 해법을 또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한번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모른다. 2단계는 자녀가 먼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다. 3단계는 가족과의 대화는 개방형 질문이 핵심이다. 4번째는 둘만의 시간에서 피는 헤아림, 그 3가지 언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모른다.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똑같은 부모에게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나왔는데 둘의 성격이 많이 달라요. 이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요. 이런 경우에서 사실은 부부는 어떨까요? 어떤 면에서는 부모 관계는 혈육인데도 둘이 다르고 나하고도 이 아이가 다른데 부부 관계는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실제로 많은 싸움의 토대 안에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 맘 같았으면. 이게 우리가 같다는 시각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싸우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실은 공통점보다 다른 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유전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녀가 아니라 부부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부부관계가 용건 없이는 전화 안 하는 거 잘 아세요? 용건이 있어야 보통 전화를 합니다. 부부관계야말로. 그래서 연인일 때는 보통 용건 없이 전화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트하고 들어갔어요. 9시 반까지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들어갔는데도 또 전화 와요. 그래서 자기 자? 그러면 이제 자려고. 그래 얼른 자고 내일 또 통화해. 자기도 얼른 자. 그리고 한 또 10초 있다가 자기 자? 또 물어보잖아요. 날밤 새면서. 네. 그게 진짜 좋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사이에서 내가 로미오와 줄리엣은 못 된다 하더라도 조금 할일 없는 그런 대화를 해보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해보는 거예요. 딸이랑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분이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럴 수 있어요. 이 용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했지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냥 했지 얘기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냥 하는 관계는 굉장히 질이 높은 관계거든요. 그러면 보통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당신 마음속이지. 개방책의 핵심이 유머와 즐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부 사이의 유머와 즐거움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거. 할 일 없는 관계, 사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보면 나는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속이 터지려고 그런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심장이 뛰는 활동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에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요. 둘 사이에 뮤지컬을 보는 것도 좋고요. 둘 사이에 영화를 보는 것도 좋고요. 둘 사이에 좋은 카페를 가보는 것도 좋고요. 둘 사이에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막 그냥 어디 국밥 이런 거 듣지 마시고 비싸지 않더라도 둘 사이에서 정식으로 옷을 입고 멋지게 경양식 돈가스라도 같이 잘라서 먹어볼 수 있는 부부의 리추얼을 만들어 나가는 것.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1단계에서는. 근데요. 여기서는요.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뜻밖의 행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요. 그 인식 토대에서 잘 보니까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네. 이런 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은 액션만 좋아해요. 우리는 공통점이 없어요. 스릴러는 좋아할 수 있잖아요. 스릴러는. 그렇죠? 이 사람은요. 소고기를 좋아하고요.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도 닭고기는 좋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 비슷한 부분의 활동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활동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족과의 대화는 개방형 질문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형 질문의 핵심은 예나 아니오로 끝나는 질문을 조금 피하는 겁니다. 점심 뭐 먹었어? 이러면 된장찌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우리 남편은 도대체가 저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해요. 말을 좀 다르게 물어보는 거예요. 점심 어땠어? 된장찌개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점심 어땠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행 즐거웠니? 네.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여행 엄청 즐거웠을 것 같은데? 이러면 조금 더 할 말이 생긴다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쉬운 걸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어떻게와 얼마나를 많이 쓰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how 질문이 어떻게 얼마나로 번역될 수 있잖아요. 모든 거에 통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땠어?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엄마 나 좀 불안한 것 같아. 야 뭐가 불안해? 뭐가 불안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불안한 건데. 우리 아이가 80점 맞았어요. 엄마 나 80점 맞았다? 몇 문제인데? 이것도 좋은 거 아니고요. 대단하다. 이것도 좋은 거긴 한데 이것도 폐쇄형 질문이잖아요. 더 좋은 건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맞은 거야? 하면 아이가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훨씬 더 나올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4단계입니다. 저는 가족 관계에서는 가장 빈약한 것이 가족끼리는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의외로 둘만의 시간을 못 보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나하고 거의 단절 상태예요. 그래도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둘만의 시간을 잡기 바라십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내일 가자 이러시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벌써 단절 상태인데.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3달 정도 시간 있다가 한 4월쯤 이렇게 해서 엄마랑 한번 여행 한번 가면 어떠니? 그럼 굉장히 놀랄 거예요. 왜 여행을 가라고 그러지? 굉장히 놀란단 말이에요. 그럼 왜 뭐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엄마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3개월 정도 뒤면 약속을 뺀단 말이에요. 1박 2일 정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가셔가지고요. 제가 많이 임상에서도 해보고 효과를 많이 보셨으니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셔서 시리어스한 거 심각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많이 노세요. 그냥 이렇게 놀이공원 가서 노시고 좋은 거 바닷가 가서 그냥 조개 잡으시고 막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는 그냥 신나고 좋은 거 활동들을 좀 해보시는 겁니다. 의외로 부모 관계에서 별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요 저녁은 간단히만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숙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숙소로 들어가시면 저녁을 가볍게 먹었으니까 간식을 좀 사가면 좋겠죠. 테이블에 앉아서 둘이서 좀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엄마가 너한테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한테 시간을 50분만 줄래? 그러면 그 아이가 굉장히 귀를 기울일 거예요. 3개월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 5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야 엄마가 다 너를 그렇게 키운 거는 경제적으로 엄마가 어려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어렸을 때, 아빠의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너한테 꼭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좀 얘기해봐도 되겠니? 내가 7살 때, 8살 때, 10살 때, 12살 때, 14살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보는 거예요. 아빠도 그 당시에 너무 앞길이 안 보이고 너무 막막했었다. 그래서 그때 현관문에 앞에 앉아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펑펑 울었었다. 이런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요.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공감 능력을 많이 형성시키는 도대는 상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듣는 때가 가장 셉니다. 그래서 부부 치료할 때도 보통 부부의 어린 시절을 가요. 부모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둘 사이에는 사랑에 대한 그런 자원이 밑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보통 부모님의 과거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공감 능력이 어느 정도 형성된 거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저는 값진 용어가 이 3가지라 생각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도요. 당신한테 미안해 이런 말은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 어린 시절 얘기하다가 다 마친 다음에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현수야, 엄마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 굉장히 그 관계가 깊어지는 그 따뜻한 어떤 토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겁니다. 2번째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그걸 진실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어떤 의미라서 다 너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다. 미안해와 고마워.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당신에게 너무너무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내가 그 말 약속을 다 못 지켰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그리고 당신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많은 그 경계들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3번째는 내가 이거 하나는 진짜 바꿔보려고. 작은 거 바꿀 걸 하나를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많이 바꾸세요. 많이 바꾸셔야 되겠네. 이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도 미안해, 고마워, 바뀔 게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순환적일 수 있다. 상호작용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저는 헤아림의 3가지 언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그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제가 사실 울산 쪽에 좀 살았었습니다. 어린 시절 때.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울산 쪽으로 이렇게 계속 넘어가시다가 해안가 동로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집이 진짜 있는 집인지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됐을 때 제가 최근에 사실 저희 아이들하고 거기를 한번 갔어요.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게 환상의 장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찾아보니까 그 빨간색 대문이 보여요. 제가 이렇게 보여. 여기가 진짜 있었네. 그 집이네. 그리고 보니까 저기 무슨 골목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목길이 맞아. 저기서 내가 맨날 넘어졌던 그 길이야. 그리고 거기를 탁 지나가니까 바다가 확 보이는 거예요. 골목길을 지나니까. 제가 그때 바다를 왜 좋아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 집에서 제가 항상 아픈 적이 많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 바다 소리를 들으면서 항상 자장가를 불러줬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기억, 가장 소중한 감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가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의미와 가치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를 봐라. 그러면 그 눈동자 속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위니카시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의미가 되는 그 가족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부터라도 많이 재구성하고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TV 메디컬 약성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한 내담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 내담자가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이 애를 낳아가지고 왜 낳았을까? 도대체 이렇게 속 썩이는 애를 왜 낳았을까? 하면서 굉장히 한탄했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게요. 왜 우리 공공이를 낳았을까요? 하면서 거기 머물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곰곰이 같이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대답이더라고요. 사랑해서 낳았다라는 것. 가족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단어 자체로도 우리에게 가장 따뜻함을 전해주는 존재, 사랑을 담고 있는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오늘 새삼 또 새롭게 느껴지는데요. 새해에는 가족을 통해서 내가 가진 행복도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번 한 주도 기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셨죠. 네. 상담 심리학의 이현주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